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가입자만 약 2,500만 명에 이르는 SKT에서 유심 서브 해킹 사고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상당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심 교체 등 사고 수습은 더디기만 하고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해킹을 하고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더 답답한데요. 게다가 사이버 침해 및 정보 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SKT 해킹 사태 한 달을 돌아다보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글로벌 해킹 시장 현황과 문제점, 관련 대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대선 주요 후보 TV 토론 관계로 오늘 열린 토론은 평소보다 짧게 진행되게 됐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이버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서버 해킹 사태 관련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시민분들은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유심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신청해서 교체 받기는 했는데 안내 문자도 안 주고 갑자기 딱 이날까지 기한이니까 이날까지 꼭 받으러 와라 이런 문자만 보내주더라고요. 뭐 사전 공지는 없었고 진짜 딱 그 기한만 안내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절차나 이런 게 허술하지 않았나. 지금 뭐 해지 고객이 많잖아요. 해지했을 때 위약금 문제를 지금 해지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약금 문제가 기업의 도산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거를 논할 게 아니라 빨리 대책을 뭐 해서 그 다음에 뭐 유약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해제할 수도 없는 거고. 향후를 위해서는 지금 한 10배 정도의 보안 투자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로 이제 100%가 아니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세워서 밀접하게 하지 않으면 통신사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고요. 또 정부 역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해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면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영업 정지시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 뭐 벌금을 물든지 정부에다가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선 교수님께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SKT가 국내 최다 가입자 이동통신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심 교체를 이제 이번 사고의 대응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뭐 1,000만 개, 2,000만 개의 유심 충분히 준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준비하기 어렵죠. 그래서 참 아쉬웠던 게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네. 해킹의 어떤 본질 그리고 수단, 목적 이걸 잘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위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SKT에서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도 되게 부족했다. 사실은 이번 딱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심수합행이니 뭐니 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공포적인 상황이 일어날 거면 일주일 내로 결판이 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DB를 갖다가 잘 가공해서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매물로 올리고 피해가 생길 거다. 예.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다크웹에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요. 아무도 피해 안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목적, 어떤 국가적인 해커들이 어떤 그 정치적 목적으로 굉장히 안보적 목적으로 한 거다. 전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미국에서 벌써 2023년, 24년에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대응에 있어서 좀 허둥지둥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많이 방금 전에 이제 시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하지 못한 유심이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 예. 유심 교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하죠. 저도 뭐 SKT 30년 가입자인데요. 저 사실은 유심보호 서비스면 충분합니다. 도리어 이게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저 지난주 나왔을 때 IMEI가 뭐 29만 개 명이 뭐 유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복제폰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심 뭐 이거 교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상 유심 보호 서비스만 하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복제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치 은행 파산한다 그러면 뱅크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민들한테 어떤 공포를 일으킨 거 이거는 대응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중요했던 부분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IMSI 한 알파벳 하나만 다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거 IMEI, 예. SI가 아니라 EI인데 IMEI가 유출되게 되면 단말기 식별번호가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복제폰도 그럼 가능한 겁니까? 그런 이제 루머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 삼성폰 아니면 아이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 또 화웨이폰도 쓰고. 근데 이런 인류폰의 경우에는 단말기를 식별하는 번호, 그 IMEI죠. 거기다가 그 제조회사에서 이 단말기가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인증하는 인증값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값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근데 단말기는 이제 번호 찍혀가지고 IMEI는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유출됐을지도 모른다 추정하는 것이 IMEI거든요. 예. 29만인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복제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폰을 뭐 비슷하게 만들어도 하려고 하면 인증값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걸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만들려면은 삼성하고 애플을 해킹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설명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이 너무 민감하게 이 우려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고 신 거고 예. 이렇게 유출된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유출된 것 자체는 SKT 그리고 뭐 다른 데 얘기도 있지만 분명히 보안이 약했기 때문에 예. 뚫린 건데 문제는 이 본질이 이제 중국으로 지금 추정되는 레드맨션이라고 하는 해킹 그룹 네. 이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민간 기업이 혼자서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국제적인 사이버 이 해킹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질문에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기로 하고요. 우선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용자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 유출된 부분을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부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가입자의 전화번호 이제 유출된 정보입니다. 가입자 식별키 IMSI 유심 정보 4종 또 SK텔레콤 내부 관리용 데이터 21종 동 25종으로 9.82GB 그 건수로는 이제 IMSI 가입자 식별 기준으로는 2,695만 건이면 일단 이것이 가입자 식별키면은 대부분의 가입자의 IMSI는 다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IMSI가 유심 정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내에서 우리
저 직원들 같으면 사원증 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가입자들의 어떤 번호를 갖다가 만든 건데 그 번호만으로 사실은 뭘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심스와핑해 가지고 금융사기 일어나고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나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SKT가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칩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유심 교체해 주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가지고 공포가 전부 돼 가지고 이 소동이 났는데요. 이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 관리 능력 이걸 좀 네.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위협 정도의 위협에 대한 설명이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게 이제 확대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제대로 SK텔레콤이 위기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이제 해주시는 예. 거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 전산망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된 것이 이제 지난달 18일인데 이 신고가 늦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 신고는 하루 늦은 20일, 이용자 고지는 이제 22일에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발견하고서 어느 시간 내에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트렌드 마이크로라든지 국제적인 보안회사에서 4월 초에 이게 지금 한국의 통신사 2개가 작년 7월하고 12월에 털렸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T도 그렇고 보안의 다른 회사들이 전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 점검을 하다가 SKT에서 이제 이걸 발견한 거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2개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기통신망법이 있는데 그거에 하면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72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KT는 전기통신 사업자니까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점에서 이제 미숙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72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변명은 뭐 사태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SKT가 아까 대응 미숙처럼 이것도 잘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점은 향후에 어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T의 이 유심 정보 관련 유출이 이제 사고로 이제 이 공개가 된 겁니다. U+와 KT는 괜찮은 겁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 아까 말씀인 트렌드 마이크로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통신사 2개를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야 이게 다른 한국 내가 그러면 KT나 U+ 아니냐 이래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합동조사단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BPF 노라고 하는 악성 코드는 워낙 스텔스입니다. 스텔스라 교묘하니까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조사한다고 나올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정교해서요. 미국에서도 작년에 사실은 AT&T나 뭐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 전부 털렸거든요. 털린 다음에 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화 기록 같은 것은 새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그거는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안 나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그 로그 기록이 예. 굉장히 이제 한정적으로 4개월 정도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나간 거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번에 해킹의 성격 자체가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스파이 행위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0만 명이 넘게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중에 1000명 정도만 그들이 감시했다고 합니다. 사회 유력자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포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형의 겁니다. 중국은 한 번도 돈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뭐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지만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우려가 되죠. 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도 SK텔레콤 그러면 오랫동안 이동통신 사업을 해왔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도 열린 토론을 나와서
임 교수께서도 이런 우려들을 이야기해 주신 바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방어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사이버 보안 이거는 창가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SKT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그래서 일반 돈을 벌려고 하는 일반적인 해커를 막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레드맨션이라든지 미국을 예를 들면 강타했던 뭐 볼트 타이푼이나 솔트 타이푼 이런 데는 국가 최고의 전략사령부에 속한 최고급 해커들입니다. 네. 이들이 들어올 때는 막는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미국의 NSA도 그들한테는 해킹 당합니다. 교수님 지금 누가 이렇게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해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누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먼저 이 사건을 4월 10일 날 먼저 발표했던 예.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세계적인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작년에 보고서를 내면서 저 한국의 경우에는 7월, 12월 두 번 중국의 해커 그룹 특히 이제 걔들이 레드맨션이라는 데를 딱 찍었어요. 네. 그 이유는 BPF-도어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으니까 누구나 변종은 만들 수 있는데 변종이 왜 나오냐면요. 탐지 도구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어드밴스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 지금까지 나온 변종이 밝혀진 것만 202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SKT에서는 그중에 24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레드맨션이라고 하는 중국 최고 해커 그룹이 쓰는 걔네만 쓰는 겁니다. 걔네만 쓰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레드맨션이 범인이다.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딱 찍었습니다. 트레이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일단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중국 해킹 그룹이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를 이렇게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가는 목적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치열한 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네. 예, 대결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작년에 미국의 괌 해군기지도 해킹당했고요. 네. 주로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다 해킹당했고 그다음에 항만도 해킹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스피오나지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파이 행위. 둘째는 이리 들어와서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AI부터 그 로봇 그다음에 조선 모든 곳에 있어서 반도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고급 기술자들이 중국에 뭐 몇 배 연봉을 갖고 스카웃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고급 최고급 기술자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최고급 기술자가 누군가 이걸 알아내는 인사정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정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에 스카웃도 하고 하나는 반도체 최고급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HBM도 그렇고 어떤 로봇도 그렇고 조선 그런 최고 기술들을 갖다가 또 빼가는 목적도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SKT 이게 정보를 빼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나 금융에다가 일종의 사이버 폭탄이 되는 논리 폭탄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이번에 합동조사단 보면 뭐 2년이 넘게 3년 가까이 발견 안 됐다고 그래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네. 걔네들이 스텔스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유사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패킷을 딱 날려요. 그러면 그 패킷에서 순식간에 걔가 논리 폭탄이 터지면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 됩니다. 그럼 우리 통신이 망가지고 금융이 망가지고 항만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셧다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대만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의 해킹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해킹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요점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셔서 미중 간의 이제 사이버 냉전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냉전이 이제 심화되고 미중 충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뚫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보안 수준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NSA도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쪽에서 전 세계 탑 5를 꼽으려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북한은 지난 2월에 바이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해서 14억 6천만 원 한번 털지 않았습니까? 예.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대개 해킹이 전략적 목적으로 이런 해킹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 행위, 그다음에 첨단 기술 빼내가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국가 기관 산업들 셧다운 시키는 거 이런 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거 전략 사령부에다가 20만 명의 해커들을 갖다 배치해놨습니다. 랜섬웨어 일종의 그 중요 정보들을 인질로 잡아서 돈을 돈 버는 뜯어내는 거죠. 이제 예. 랜섬웨어. 랜섬이라는 게 이제 인질을 잡다 이런 의미인데 예. 이런 공격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랜섬웨어는 이게 사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킹 애저 비즈니스. 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2년도에 미국의 어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동부 지역을 전체 송유관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근데 범인들이 그때는 러시아 해커들인데 돈을 노리고 75개의 비트코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주면 그래서 며칠 버텼죠. 근데 동부 지역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송유관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75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대신 이제 NSA하고 FBI 그다음에 각국하고 하고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그걸 갖다 공조해가지고 이 범인들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63개는 회수했습니다. 회수하고 범인들도 기소했는데 12개는 없어졌어요. 예. 왜 없어진지 아세요? 이게 자금 세탁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건데 수수료 주고 자금 세탁하거든요. 자금 세탁 그 코스트로 12개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사이버 공격 능력이 월등하다면 우리 대응 능력만으로는 아쉽지만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앞서 있다. 아까 예.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국가로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도움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마침 교수님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그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분하고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국제 공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예. 한국은 북한한테 계속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데 양쪽 다 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버 위협은 한미 간의 어떤 공통된 위협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2023년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가서 우리의 한미 동맹을 이런 사이버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버 위협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1월 14일 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트럼프 팀한테 이게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제일 큰 위협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부 합동조사단이 있지만 우린 중국을 잘 몰라요. 중국 해커들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미 간의 비밀리 빨리 공조 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법에 당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털렸는지 재발 방지책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중국이나 북한에 잘 알려진 해커들을 전부 다 사이버성에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인텔리전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 따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네. 우리가 그걸 공조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제 우리 중국과의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정부에다가 좀 더 잡아달라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네가 하는 해커들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작년에도 털린 거 잠깐만요. 이 해커가 중국 정부가 하는 해커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
군대입니다. 아. 그 스테이트 스폰서드 해커 그래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북한 보면 라자로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인민 정찰청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걸 한 번도 중국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봐가지고 이거는 중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걸 디리스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 최소화 이 전략을 해서 중국과 또 대화를 하면서 예.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지금 기술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경쟁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현명하게 앞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임 교수님 말씀 들으면 섬뜩합니다. 중국의 이 불법 해커 조직이 SKT를 해킹을 했다라는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 상당히 섬뜩해지는데 앞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의 해킹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라자루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북한은 세계에서 탑5 안에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정의 해커들만 해도 10,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평가할 때 야, 얘네들은 CIA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여기 KBS 시사기획 창에서도 한번 그걸 제작을 했지만 예. 매년 중학교 때부터 선발 과정을 거쳐서 최고급 인재들 사이버 인재 100명 그다음에 핵과 관련된 인재 100명, 200명을 선발합니다. 의대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은 딱 100명 안에 들어가면 의대를 가지 않고 100명씩. 사이버와 핵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 네. 그들은 바로 평양에 40평 아파트 준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AI 시대에 이 사이버 보안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어요. 예. 자, 사회 기반 시설 아까도 이제 송유관 시설에 대해서 러시아 해커 조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만 이번엔 이제 SKT였지만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치명적인 타격입니다만 항만 공항 전력 그러면 이걸 우리가 넉넉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 강국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GPMC라고 항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중국제 GPMC가 80%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예 제조 안 하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는 만약에 그게 갑자기 원격으로 셧다운 시켜버리면 미국은 마비된다. 한국은 50%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항만 크레인에 있어서 공조를 하자. 한국은 현대중공업이나 우리 대우에서 조선 그러니까 하나오션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다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제 옛날에 화웨이 그런 것처럼 믿을 수 없으니까 배제시키고 한미가 그 조선 그다음에 항만 크레인 이거 반도체처럼 협력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거기 보안이 뚫리면 거기에 또한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공급망 서프라이 체인의 어떤 그 순수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위기이자 한편 기회 동시에 공존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민간 기업만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테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 SKT 사태의 경우에도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개인 이용자의 정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또 정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가적 정보일 수도 예. 있고요. 정부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보안 문제라기보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다고 하면 이 점에서 민간 기업한테만 민간 기업이 뚫린 건 잘못했지만 그걸만 비난할 수는 없고 정부가 사실은 어떤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의 공조 그다음에 민간과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정보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도 보면 엇박자가 나와 있어요. 국정원, 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쭉 있는데 협조의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십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게 우리나라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제협력이라든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정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데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엔 반대하시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해서 2020년에 이거 입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늦었죠. 2020년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또 국힘이 또 반대했어 그때는. 그 너무 한 곳에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번 저는 주장하는 게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에서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AI 시대 때 사이버가 뚫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완전히 경제 그렇게 되니까 사이버 안보법을 국정과제 최우선에 들고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거 하면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 국민 다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새 감사원 국회로 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 국회에다가 사이버 안보위원회도 국회가 통제하면 됩니다. 안보를 갖다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사이버 안보법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일본도 사이버 안보법 입법하는데 성공했고 호주도 만들고 다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좀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인데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이 보안 문제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워낙 지금 점유율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이 원격으로 네. 우리 와이파이망 통해 가지고 이 중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냐. TV도 그렇고 몇 해 전에 그 해안선 경비하는 CCTV도 그랬고 네. 항만 크레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프라이버시나 안보 측면에서 중국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이 있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검사해서 거기 뭐가 숨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미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SKT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제 SKT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역대급 제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워낙 유출 규모가 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고도 늦게 해서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역대급 제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보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에서는 유심 정보가 나왔는데 이게 유심 정보가 과연 개인 정보인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 피해도 안 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여러 등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뭐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고학수 위원장은 개보위원장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뭐 많은 사고들이 났지만 기업에 책임 묻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뭐 몇천억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좀 위원장께서 좀 과한 발언을 하신 것 같다.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 거는 좀 얘기를 좀 논의해봐야 됩니다. 좀 더 예.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말씀. 네. 일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쭤봅니다. 자, 유심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유심 교체만 끝나면 이 해킹 부분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유심 교체 안 했는데요. 유심 교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로 끝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뭔가 보여주겠다고 그 당시 SKT에서 제가 대응이 미숙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일부 뭐 업체에 대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람에 국민들이 공포가 일어가지고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나왔던 보도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빨리 유심 교체를 하라 아마 그런 내용들이 예. 전달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차 3차 피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SK텔레콤이나 정부기관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또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항상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피싱 또 스미싱이 SMS상 문자상으로 이루어지는 예. 피싱이 예. 스미싱이죠. 예. 이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 사실은 누르거나 그러면 바로 악성 코드 감염돼 가지고 예. 제 폰이 해커한테 장악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한 거는 저도 제 폰에 사실은 뭐 저는 이 백신을 갖다가 유료 백신 5개나 깔았지만 어쨌든 백신을 갖다가 2개 정도는 깔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그런 스미싱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함부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하는 문자라든지 네. 뭐 등등이 왔을 때 함부로 누르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국가가 뭐 경비 여러 가지 지켜준다고 하지만 스스로 조심해서 밤길에 어두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제 기업이 아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교수께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이제 사태가 있을 경우에 기업의 대응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범적인 또 사용자들, 이용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안을 잘 지켜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일종의 요즘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자체의 어떤 방어 능력을 좀 더 늘리고요. 뭐 이 조직도 개편하고 예산도 더 투입하고 인력도 쓰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본 것처럼 위기관리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위기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 선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서 RMF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잘 숙지시키고 그래서 이 정보보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략적인 면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속아나 보니까 사람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끔 정부가 일종의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은 우리 AI 시대 때 보안이 뚫리면 모든 게 끝장이다. 이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 2분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 부처가 있을 겁니다. 한 2분 정도 정부 당국의 향후 역할 한 말씀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차기 정부에서 뭐 AI 부처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사이버 안보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고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AI부 못지않게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여러 가지 남용 우려는 만들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예.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버 안보가 뚫리면 사실 우리나라 특히 세계적인 제조국가로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도 예. 지금 임 교수님께서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예.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럼 뭐 개인들은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건 전 이해는 가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의 어떤 처음 당사자인 SKT에서는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유심 보호 서비스나 유심 칩 교환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예. 획기적인 여러 가지 조치 있지 않습니까? 전에 LG U+가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U+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몇 배로 늘리겠다. 정보보호 조직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CEO가 직접 챙기겠다. 그러니까 SKT는 1등 기업이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SKT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국민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걸 기대합니다. 네. 텔리콤의 T는 통신이 아니라 트러스트,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